예, 소개받은 신호차입니다. 그 옛날에 저희가 좋아했던 광고 메시지 중에 하나가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GH9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결론은 공공외교입니다. 마침 국제교류재단 그리고 여기 공공외교 외교부 쪽에서 오셔가지고 이 행사가 키플레이어 두 분이 오셨고 그 많은 또 관련되신 분이 오셔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을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가치를 공유하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가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우리는 공공외교 차원에서 정책, 학술, 언론 분야를 어떻게 수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오늘 논의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발표하기 전에 오늘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규환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기환입니다. 오늘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의 공공외교를 주제로 하여 제18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그동안 이 제주 포럼은 굉장히 아름다운 제주 그 서귀포에 자리하면서 국내외 고위 인사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국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아주 권위 있는 포럼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그 포럼에 참석해 주신 이상화 공공외교 대사님, 그 다음에 신호창 서강대학교 교수님, 한국공공외교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이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전략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국제 교류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 글로벌 공급망,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까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마주하는 다양한 도전들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 인류 보편적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그 다음에 국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대전환의 변곡점에서 동맹국과 우방국들 간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환경도 군사 외교적인 전통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첨단 과학기술 안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도전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과 첨단 산업의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본 제주 포럼에서의 K-OF 세션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의 공공외교는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공공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부,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과 고견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공공외교 전개 방안에 대해 토론과 고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세 분이 발제해 주시고 플로어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는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님이십니다. 외교부 장관정책보좌관, 북핵 외교기획단장, 주 미얀마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 이상화입니다. 오늘 이런 제주 포럼 계기에 아주 의미 있는 세션을 만들어 주신 김기환 이사장님 그리고 신호창 공공외교 학회장님께 특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회의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은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가 월요일 서울에서 그리고 화요일 부산에서 열렸고 지금 현재 이 부산에서는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20주년 창설 20주년을 맞아가지고 고위급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모두 우리 인태 전략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태도국 정상회의에 팔라우 등 몇 나라 정상급 인사들을 영해 수행을 어제 그제 일요일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틀 꼬박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관찰도 좀 했고 양자 정상회의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의 한태독 정상회의 계속 참여를 하면서 느낀 바들이 있고 오늘 회의에 굉장히 좀 렐리번스를 가지는 부분 포인트들이 있다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공유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앞서 우리 신호창 회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김기환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그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격전지로 태도국이 이렇게 부상이 되면서 한국도 인태 전략 지역별 이행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다. 이번에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색하지 않게 태도국 정상들 거의 대부분이 다 정상급에서 참석을 했죠. 굉장히 크게 환영을 하고 이 태도국과의 관계 파트너십을 정상급으로 격상한 거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담은 결과물도 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태도국 지역 내에서도 이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주요국들의 한국을 포함해서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바라보는 시선과 입장이 조금씩 다르더라 하는 걸 제가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안보 협정을 맺었고 제가 계속 수행했던 팔라우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의 또 정반대쪽에 있습니다.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이라고 그러죠. Compact of Free Association 속에서 미국의 안보, 국방 보호를 받으면서 대만과는 수교를 했고 중국과는 미수교 상태라서 공공연하게 그런 그 중국의 어떤 이코노믹 코얼션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도 이렇게 끼고 싶지 않다 해서 쿡제도 PIF의 금년도 의장국이죠. 쿡제도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하고 여권도 공유하고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새로운 그런 어떤 형태의 어소시에이션을 맺고 있고 이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태도국들이 어떤 나라는 정말 스페인에 이어서 독일의 지배를 받다가 1차 대전 이후에는 일본의 지배를 또 받고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다가 90년대 들어서야 독립을 이룬 그런 나라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인태 지역에서의 그러한 어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어떤 포지셔닝 하는 데 대해서 극도의 어떤 민감함, 경계심을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관광업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들 태도국들이 관광업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관광업에는 결국은 중요한 게 에어 커넥티비티, 항공 커넥티비티하고 연결망하고 관광객들인데 특정 국가의 경우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항공 커넥티비티와 중국 관광객이 대만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고 이런 조치를 받음으로써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나라도 있더라. 또한 워낙 디지털 인프라 포함해서 인프라가 미약하다 보니까 인프라 협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으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미국, 한국, 호주, 일본 이런 나라들하고
조인트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굉장히 공공연하게 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미일 얼마 전에 5월에 있었던 삼국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보면은 인태 전략에 대한 한미일 3자 공조 강화, 태도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관찰을 좀 나누고 제가 준비한 저기를 진행토록 제가 요 순서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태 전략의 현황을 들어가서 여기서는 좀 시간을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익히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지금 앉아 계신 자리 위에, 테이블 위에 저희가 홍보물도 배포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대 중점 추진 과제 중에 3번을 보시면은 비확산, 대테러 협력 강화.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PSI 고위급 회의, 그다음에 북한이 오늘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한 그런 데서 볼 수 있듯이 여기 나온 9개 구체 과제들이 전부 우리한테 인태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지리적인 카테고리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를 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는 거 하니, 앞서서 태도국 입장에 대한 관철을 공유했듯이 지역별로, 소지역별로, 그리고 그 소지역 내에서도 들여다보면은 입장이 상이하고 하더라. 그래서 뒤에서 제가 그동안 1년 반 동안 공공외교 대사로서 아웃리치, 인태 전략 아웃리치를 하면서 느낀 바들을 관찰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태 전략의 현 주소는 어떠냐? 다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 작년 말에 인태 전략 발표한 이후에 외교부에서 분해 이행 TF도 발족을 했고 각 층에서 정말 활발한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지면 관계상 다 담지를 못했고 제가 활동한 거를 몇 개를 이렇게 담았지만은 저를 포함한 본부 1급 간부들 그리고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정말 활발하게 아웃리치를 인태 전략 대상지를 대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중점 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과제와 이행 계획을 금년 중에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개 중인 각 층에서의 아웃리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관찰들을 녹여내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태 전략에 대해서 제가 3가지 관점에서의 고찰을 중심으로 오늘 좀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공공외교 대사로서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바인데, 정책 공공외교의 과제, 한류 인기와 정책적 신뢰도 간에 있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나는 여러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인태 전략 이행 측면에서 현장 경험, 제가 미얀마 대사로서 있을 때 느낀 바, 그리고 공공외교 대사로서 아웃리치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책 공공외교의 과제, 한류 인기. 여러분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한류 인기는 최고조에 있다. 하나의 대세를 이루었다. 제가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유엔 사무총장실에서 7년 반을 근무를 했는데, 그때 반 총장님께서 역점을 둔 것 중에 하나가 할리우드 스타 파워를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유엔의 아젠다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지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할 때 2009년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하고 LA를 방문해서 저희가 그 할리우드 스타 파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며칠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이 싸이 가수죠 씨가 유엔을 방문했는데, 제가 7년 넘게 있는 동안 싸이 씨 방문했을 때처럼 사무총장 회의실이 기자단으로 그렇게 넘쳐 흐르는 건 처음 봤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그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완전히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여러분들 공감을 하실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는 제가 유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던 91년 외무부였죠. 그 당시에는 입부를 했습니다. 유엔국에 2차례 근무하고 첫 번째 해외 근무를 유엔 대표부를 하고 유엔 사무총장실에 근무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 하는 그런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유엔에서는 그야말로 자타공인 한국이 유엔의 이상 가치를 실현한 몇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 성공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유엔 선거에서 세 번째로 저희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엔에서도 바라볼 때 한국의 어떤 위상이랄까 가치는 정말 괄목상대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요 포인트는 이러한 한류의 인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소프트 파워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주변 지역, 특히 아세안 사례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주변 지역에서 일반 대중들이 느끼는, 인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치는 여전히 간극이 있더라. 호주, EU, 인디아 그리고 가까이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다룰 텐데 결국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역할 정체성, 공공외교 측면에서 역할 정체성 측면하고 저희가 공공외교를 하는 방식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아마 올려 저희가 배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침 오늘 국방대 교수분께서 한국의 그 워싱턴에서의 한국의 정책 공공외교의 어떤 그 애정어린 조언이랄까 비판적 조언을 담고 있어서 제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던 바하고 일맥상통하는 바이기 때문에 좀 아픈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무엇이 문제며 어떻게 이 간극을 메울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하우 측면에서 들여다볼 때 먼저 수요자 측면의 접근이라고 해봤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2018년부터 4년 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21년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죠. 아웅산 수치의 민주정부가 다시 몰락을 한. 저는 평소에 이 미얀마 쿠데타 지금의 현실을 인사이트풀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라카인 이슈, 로힝자 사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라카인 이슈와 평화 프로세스, 미얀마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웅산 수치와 군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부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라카인 이슈와 미얀마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한국의 존재감이 너무나 약하더라. 특히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평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는 13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피스메이커 자처하는 중국, 사사카와 재단 등을 포함해서 일본의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그다음에 유럽 지역에 9개국으로 구성된 조인트 피스 펀드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활동에서 한국은 너무나 존재감이 없더라 하는 걸 제가 느꼈고 그래서 어떤 실리를 챙기는 시장으로서의 인식뿐이 아니라 관점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 해당 국가가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해주는 그러한 존경을 얻고 마음을 진정으로 얻는 그러한 공공외교 정책적인 전략적인 접근이 없으면 그런 간극을 메우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고 밑에 nomenclature matters라고 제가 한 거는 앞에 태도국 얘기를 들었지만은 아세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중국과 인도가 만나는 곳이고 최근 미중의 전략적 경쟁의 교차로에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인태 전략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인태 전략에 있어서 아웃리치를 하면서 소지역별 그리고 소지역별 내에서도 상이한 그러한 이해와 입장들이 있더라 하는 거였는데 첫 번째 대미 아웃리치 관찰 미국이 아무래도 가장 우리 인태 전략이라 한국의 독자 인태 전략에 대해서 가장 크게 환영하는 것은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 간 소다자 연대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이러한 전략이 반가울 수밖에 없겠고 제가 작년 12월에 워싱턴에서 인태 전략 관련 세미나를 했을 때 마침 미국
인태 전략 담당 부차관보가 제가 작년에만 3번을 만났었는데 막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를 대상으로 한 미국 인태 전략 아웃리치를 하고 돌아와서 맨날 하는 그런 뻔한 싱크탱커들 이런 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중국의 이 미국 인태 전략에 대한 아웃리치가 굉장히 뿌리 깊게 파고들어 있더라 하면서 미국 혼자서만 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가 어려우니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좋은 이미지를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그런 활동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강하게 표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IPF 두 번째 필라죠. 공급망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제 안보 분야 그리고 쿼드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도 이슈별로 협력을 쌓으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경우에는 제가 영국, 프랑스, 이태리, 비제그라드 나라들 그다음에 남유럽 국가들 작년에만 진짜 거의 10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유럽 지역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든 간에 결국은 기승전 중국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코오퍼레이팅 파트너, 이코노믹 컴페티터, 시스테믹 라이벌 이러한 인식들이 혼재된 그러한 입장들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상호 연계성 강조를 하면서도 실제로 지금 유럽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인태 지역에 그러한 영향력을 투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딜리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인태 지역으로부터 과연 얼마나 환영을 받을 것인가 하는 회의감들이 있더라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아세안, 남아시아, 태도국 지역입니다만 태도국은 제가 앞서서 길게 설명을 드렸고 아세안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이 AOIP를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 센트럴리티,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입장과 기대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구상 카스라고 그러죠.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세안 내에서도 물론 최근 필리핀이라든가 라오스, 캄보디아 입장 같은 걸 보면은 그 속에서도 입장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이한 기대 속에서 중국의 입장을 안 다루고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한국의 인태 전략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없지만은 저희가 익히 미뤄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8월에 박진 외교장관께서 칭다오를 가셨을 때 저도 수행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봤는데 마침 그때 왕이 당시 국무위원이 5가지 응당 그렇죠? 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을 발표한 거 밑에 이제 적어놨습니다만은 이 속에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다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한국이 인태 전략 틀 내에서 대중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예의주시하고 관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입니다. 첫 번째 역시 앞에 제가 쓴 단어입니다만은 행동 그리고 역할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레토릭 의지 표명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구체적인 소지역별 기대와 수요를 감안한 그러한 역할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그런 입장과 기여가 있어야 되겠다. 저희도 계속 이름을 좀 바꿔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넵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신남방 정책 지금 우리의 인태 전략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그런 기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이 ODA 대폭 증액 입장은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평가받을 만한 그러한 정책이다 생각을 하고 No one size fits all solution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지역별 그리고 그 내에서도 다양한 상이한 수요와
현장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보리 이사국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진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야말로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을 내놓은 그런 위상에 걸맞게 우리가 안보리에서도 이제 진짜 지역이면 지역, 이슈면 이슈,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외교입니다. 아까 우리 신호창 회장님께서 감사하게도 결론은 공공외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공공외교가 정부만의 전유물 결코 아니죠. 의회, 지자체, 재외동포, 청년 그야말로 팀 코리아가 어우러진 그러한 공공외교가 펼쳐질 때 한국이 표방하는 주요 정책들이 해외 대중들한테 침투력 있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 제주 포럼에서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이라는 게 우리 국회 주도로 열리게 된 것을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화 대사님. 결론은 공공의견인데요. 제가 30년 전부터 이 분야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요. 과거에는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영웅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나라를 지켰던 국방에 참여했던 분이 우리나라 영웅이었고요. 지금은 국가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G7, G8, G9로 가는 상황에 공공외교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영웅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재천 교수님은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에는 국가안보실 그리고 통일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고요. 뜻깊은 회의에 발제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조직해 주신 우리 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여러분들 특히 이사장님, 김기한 이사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회 봐주시는 대서강대학교 신호창 선배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화 대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조금 앉아서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개념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공공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은 숙지해야 될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 특히 지금 미중 경쟁을 과연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준비한 내용이요. 첫 번째로는 과연 신냉전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미중 경쟁을 신냉전으로 규정을 한다면은 옛날 냉전 그러니까 뭐 그냥 냉전이죠. 냉전과 신냉전의 유사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맥락 안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인도태평양이 과연 전략인지 지역인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략인지 아직까지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요. 그렇다면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또 뭐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고려해야 할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어떤 내용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정책의 함의 뭐 이제 이 정도로 제가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세 가지 내용 정도로 좀 구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신냉전이라고 한다면은 이 신냉전은 전형적인 강대국 경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강대국 경쟁으로서 옛날 냉전과 다음과 같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들은 기본적으로 세력권, 영어로 이제 sphere of influence라 그러죠. 세력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경쟁, 신냉전이라고 규정을 한다면은 역시 세력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한 지정학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유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구냉전의 지정학적인
경쟁 지역이 유럽이었다면은 지금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세력권 확장 경쟁이 전이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태평양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인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사점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옛날 냉전, 구냉전, 구소련처럼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려는 어떤 그런 교조적인 이념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식의 정치 경제 모델이 서구 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대항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념적인 경쟁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대국 경쟁은 진영화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가 되는 국제정치학자들은 수정주의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상이 불만족스러워서 수정을 가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현상이 불만족스러워서 힘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현상을 변경하고 싶어하는 수정주의 국가들이 한 진영을 이뤄서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뭐 북한과 그리고 뭐 이란과 같은 다른 수정주의 국가들이 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이 자유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민주주의 국가들, 자유주의 국가들, 대표적으로 G7 국가들이 자유주의 국가들이고, 이들은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희망하는 국가들이죠. 이러한 국가들도 지금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똘똘 뭉쳐서 한 진영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측면에 있어서, 속성에 있어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이 옛날 냉전에서 구소련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면은 사실 그 당시에 구소련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어떤 행위자도 아니었었죠. 국제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미미한 영향력만 행사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은 뭐 엄연히 경제 대국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미국과 중국의 이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높은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 때문에 미중 경쟁의 성격이 오히려 더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경쟁 측면에 있어서 특히 기술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기술 패권 경쟁, 지정학 을 떠나서 기정학이라는 말도 나오고 기경학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신냉전이 과연 구냉전과 얼마나 흡사한가를 논의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눈송이 두 개를 갖다 우리가 채취를 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눈송이조차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옛날 냉전과 지금 냉전이 어떠한 중요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조금 주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충분히 중요한 속성을 갖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강대국 경쟁, 신냉전은 본격적인 어떤 경쟁 국면으로 들어간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미중 경쟁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인도 태평양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사이의 지정학적인 경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 인도 태평양, 지금은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굉장히 편하게 써요. 어딜 가더라도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제가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게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로위 인스티튜트라는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했던 회의인데요. 발제자가 윌리엄 존스턴이었나, 그 호주의 전임 국방장관이었는데 너무나 자유스럽게 인도 태평양, 인도 퍼시픽 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뭐 그 다음 세션의 발제자도 인도 퍼시픽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셔가지고 제가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인도 퍼시픽이라는 말은 난 처음 들어봤다 했더니
너희들이 지금 이 남중국해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인도양이 굉장히 걱정이라는 것이에요. 인도양이라는 지역이 정말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중국의 부상 때문에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양은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다시 돌아갔구나. 앞으로 가는 거였는데 여기 좀 포인터가 있으면은 좋을 텐데 세계 3대 해협입니다. 저쪽에 지중해에서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홍해로 연결되고 저희 걸프 우리에게 친숙한 그 아덴만이 있죠. 거기에 이제 바브엘 만데브라는 해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저 페르시아만에서 인도 아라비아 해, 저기도 아라비아 해도 지금 인도양이죠. 그걸로 나오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남중국 해 쪽으로 와서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아마 한 1000km 남짓하는 그런 폭입니다. 이 말라카 해협이 위치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 해협이 그 SLOC라 그러죠. Sea Lines of Communication. 굉장히 중요한 해양 수송로이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교역로이고 또 에너지 수송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양과 태평양이 연결돼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보면은 사실 지금 이런 현상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도양의 패권은 미국이 쥐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은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만약에 패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틀어 막아버린다면은 중국의 경제는 순식간에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국가 전략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국은 2010년서부터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는 이 전략을 추진하는데요. 그 요체는 결국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해양 수선로를 따라서 중국이 나름대로 배타적인 군사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패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해양 수송로를 막아버리면은 중국의 이 국가 전략에는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배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이런 군사기지 거점 확보 전략을 갖다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지부티의 오보쿠 굉장히 유명한 거점 지역이죠. 저기에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군사기지를 설립을 하고요. 그 이전에 2018년에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기본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임차를 합니다. 다분히 호르무즈 해협을 공략하려는 염두를 두고 벌였던 어떤 행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파란색 줄이 Sea Lines of Communication 해양 수송로입니다. 중요한 그 오일 그러니까 석유 수입로죠. 중국은 여전히 저 파란색 줄을 통해서 이 원유 수입의 한 80% 정도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배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을 갖다 추진해 왔었는데 이게 이 현상 유지를 희망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또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는 인도양과 태평양이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센트컴이라 그러죠. 유럽에 있는 센트럴 커맨드와 그 다음에 태평양에 있는 페이컴, 퍼시픽 커맨드를 통해서 당연시 여겨졌던 이런 연결성이라는 것이 중국이 부상하고 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진주 목걸이 전략 때문에 지금은 그런 연결성을 우리가 당연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인도 퍼시픽이라는 용어를 갖다 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지역 개념이라는 것이 아시아 퍼시픽이었다면은 중국의 부상, 그 다음에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어떤 중국의 지역 전략의 변화, 거기에 좀 불만족스러운 현상 유지를 희망하는 국가들의 대응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지역 개념을 갖다가 창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도 태평양이라는 것을 전략 개념 이전에 자연스럽게 태동한 지역 개념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역의 개념은 늘 변해 왔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1990년대에 저희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조금 밀었다 그래야 되나요? 밀었던 지역 개념은 이스트에이지아였습니다. 동아시아였어요. 그다음에는 그 당시에는 사실 동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EASG인가요? 이스트에이지아 스타디 그룹이라는 게 사실 아세안한테 큰 호응을 받고 했었는데 동아시아 지역 개념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는 이제 그 동북아 균형자론이 나오면서 동북아로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그 지역 개념을 갖다가 사용하기 시작했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인가요? 아까 우리 이상화 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납스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동북아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했었던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이요.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은 국가들도 얘기하는 그러한 지역 개념으로 태동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전략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조금 군사 안보적인 함의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이 자연스럽게 태동한 지역 개념으로 우리가 인도 태평양을 이해한다면은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합된 지역 개념으로서 인도 태평양은 지금 전 세계의 GDP의 한 60% 정도를 전 세계의 60% 정도의 GDP가 이 지역에서 창출되고 있고 한 2050년이 되면은 거의 한 80%에 육박하는 GDP가 이 지역에서 창출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신흥 중산층의 한 60%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고 또 2050년이 되면은 신흥 중산층의 한 80~90%가 이 지역에서 살게 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략을 구비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인도태평양이라고 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면은 일단 대중견제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조금 어떤 공공외교의 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생각을 갖다 하는 부분이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인도태평양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태동한 지역 개념으로 먼저 이해를 한다면은 공공외교의 장에서도 인도태평양이라는 얘기를 갖다 조금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을 갖다가 구비하고 있는 것이고 각각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사실 유사성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각국의 이익이 100% 합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캐나다와 같은 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오히려 살펴보면은 대중 경제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실제로 중국을 콕 집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국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곳곳에 중국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국의 추구하고 있는 이익이 다 다르다라는 거
그것을 조금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략 개념 이전에 중요한 이 지정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부상한 자연스러운 어떤 이 지역 개념으로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공공 외교의 장에서도 인도 태평양을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조선일보 이하원 논설위원님께서 여론 차원에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원 논설위원님은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의 펠로우도 계셨고 93년도부터 조선일보 워싱턴 도쿄 특파원과 편집부장 그리고 TV조선 정치부장 메인 뉴스 앵커를 역임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하원이라고 합니다. 미중 경쟁과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여론이라는 주제로 20분 조금 짧긴 한데 제가 가진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재언도 하고 같이 의견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태 전략을 작년에 발표했는데 대략의 제가 이해한 개념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외우기 쉽습니다. 이 3대 비전으로는 자유, 평화, 번영을 얘기했고요. 3대 협력 원칙으로는 포용, 신뢰, 호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인태 전략과 윤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이상하 대사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유럽에서도 기승전 중국인데 한국에서도 기승전 중국 대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중국의 반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짧게 한번 잠깐 보십시오. 상당히 마일드한 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더 성숙한 한중 관계를 구현해 가자 이렇게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중국과 협력을 거부한다는 건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건 조선일보 후배 기자가 취재해서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핵심 관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상상하는 바로 그 인물인데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견제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하고 전 정부에서 소홀했던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을 생각보다 더 소외시키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당시 취재한 내용 중에 하나는 현 정부의 핵심 고위 관계자 한 분이 인태 전략에서 중국에 대해서 너무 포용적으로 쓴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표시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은 지금 야당이라든가 또 어떤 진보 세력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마일드한 정책을 채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바로 이제 여기서 다른 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서 분명히 더 드러납니다. 자,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공문서나 딱 얘기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의 강압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극심하다. 또 캐나다, 중국은 갈수록 질서를 어지럽히는 글로벌 파워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표현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인태 전략과 관련해서 중국의 이 반응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배타적인 소그룹에 반대하는 것이 지역국가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한국하고 중국이 조금 더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G7 회의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히로시마 G7에서 하나의 이제 신질서가 만들어지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G7이 왜 중요한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미국은 그런 러시아하고는 한 자리에는 앉고 싶어하지 않아 합니다. 유엔 헌장을 깨트리고
또 스스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핵무기를 쓰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그런 러시아가 아마 G20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G7을 통해서 뭔가 이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사실상 1인 독재가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시각에서 G7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물론 G7 플러스에 참석한 한국으로서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찬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비춰봐도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또 가장 싫어하는 얘기들 티베트와 신장, 인권 문제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한국 인태 전략 관련한 중국의 반응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부드럽고 이런 측면입니다만 상당히 이제 이 G7 성명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많이 거칠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며 중국을 먹칠 공격하고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은 강렬한 불만 외교 문서에서는 보통 이런 표현이 잘 안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센 얘기를 쓰고 일본 등 유관국의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일본에도 세게 얘기하고 한국에도 세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G7이 대만 독립 반대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묵인과 지지다. 그 결과는 엄중한 충격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하나 이제 공공외교를 하거나 이럴 때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국가적인 으로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견지해야 되지만 대만 해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적 모호성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공공외교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다급했나 하면 여기에 제가 이분의 실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논지를 최근에 한국의 어떤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칼럼을 써왔는데 이 사람을 제가 한 20년 동안 국제회의에서 만나고 또 같이 연수한 적도 있고 알고 지내왔는데 상당히 거칠게 쓰고 이 사람이 평소에 굉장히 얘기하고 해왔던 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라서 놀라기도 했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그 네 가지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한중 수교일에 31년간 유지해오던 미중 균형 정책이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숙미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예로부터 오늘까지 서로 돕고 의지해왔다. 미국은 중국을 악마화하면서 대만 독립을 부추기고 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네 가지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미중 균형 정책을 해왔다 그러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한국하고 미국은 동맹국이고 중국은 중요한 우리 경제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이게 균형 외교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를 균형 정책을 써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숙미 정책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건 그동안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았던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이 이웃 국가로서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서로 돕고 의지해왔다. 병자호란 때 끌려간 한국 사람이 몇만 명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5만 명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서에는 50만 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국 항미원조라는 이름하에 중국이 군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이게 예로서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 대한민국을 속국 취급해왔다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은 옛날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악마화하면서 대만 독립을 부추기고 있다. 대만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등소평과 마오쩌둥과 비슷한 반열에 올라 있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건 등소평과 마오쩌둥은
국共내전에서 이기고 항일 독립운동에서 승리하고 중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앙받고 있는데, 마오쩌둥은 다른 업적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중국을 더 잘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그 같은 반열에 올라와 있고, 결국 시진핑 주석이 하고자 하는 거는 대만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미국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악마화하면서 대만 독립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은 선후 관계가 저는 뒤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사실상 옹호하는 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분의 실명도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진보 세력에서는 추앙받는 분인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힘에 기초한 평화론은 평화의 가면을 쓴 안보론이며 전쟁 불사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인태 전략의 편승이 가져오는 지역 수준의 손익 계산은 어찌 되는가, 그리고 반도국가 대륙을 떠나 해양 전략에 전적으로 동참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잘못된 거지만 한국이 미국하고 중간에 서서 균형자라든가 균형외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주장이 중국에서 펼치고 있는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고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 것인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2010년대는 G20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G9에 들어가게 되는 게 목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1965년 한일 수교 이후에 한미일 삼각 협력이 그게 기반이 됐다라는 것은 누가 연구를 해도 아마 그거는 어떻게 방법론을 쓴다고 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런 지금까지 해온 한미일 삼각 협력이 유효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런 상황 거기에 기반해서 공공외교를 펼쳐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반대를 하는 당이고,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논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외교라든가 한국의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하는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그저께 나온 걸 보면 일본의 함정이 자위함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자위함기, 소위 우길기를 들고 들어온 거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다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내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민주당 출신의 그 새 대통령도 아마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건데, 그 아마 그런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측면에서도 공공외교가 조금 사실에 입각해서 저는 바르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 때 가장 최근에 나온 걸 봤는데, 윤 대통령이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국내 내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잘못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미일 회담 이후에 긍정이 42%로 올랐는데,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한미 동맹 안보 강화가 25.2%인데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일본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어떤 일본의 선의를 믿고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너희들 그렇게 미국 쪽으로 가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협박을 섞은 그러한 것도 조금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국과 관련돼서 그 논리, 우리가 이렇게 한미일 삼각관계를 중시하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면 중국으로부터 당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무엇이 왜 두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공중증을 가져야 하는 건지,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G8에 들어갈 정도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중국을 무서워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외교 관련해서 짧게 두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국 관련된 거 짧게, 다음에 일본 관련된 걸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공외교가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하는데 역시 그 공공외교의 주인공은 저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2010년에 해관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을 텐데 이 해관보 정상회의라는 게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꼭 어떤 회의를 하나씩 만듭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든가 해관보 정상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 어딘가를 실천하는데 이게 바로 오바마가 주창한 해관보 정상회의가 이게 저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가장 오바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하게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요한 얘기들이 오바마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다 보니까 사실 그때 대외 관계에서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게 결국 여러 가지 국제 회의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의 손을 잡고 가면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저는 딱 한 가지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80세가 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참 궁금한데 어쨌든 그게 이 세계적으로 보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거는 많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외교 측면에서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절반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문제적 정치인입니다. 아베입니다. 작년 7월 9일 참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암살당했는데 이건 2019년 5월에 트럼프를 국빈으로 초청을 해서 둘이 골프 찍으러 가서 아베 총리가 찍어서 자기 트위터에 올린 사진입니다. 자기 트위터에 올렸기 때문에 저작권 허락 안 받고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이 아베와 트럼프는 제가 도쿄에 2018년부터 한 3년 동안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뭐 아주 지겹도록 보고 또 그렇게 했는데 저는 브로맨스라고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2017년 처음 만나자마자 아베가 트럼프를 위해서 골프 좋아하니까 27호를 골프를 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세 끼를 다 같이 먹었습니다. 저는 이런 정상 외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만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은 트럼프를 적극 활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루히토 이랑 2019년 5월 1일에 즉위했는데 이 사람의 즉위식을 계기로 미일 동맹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데 아베가 미국의 등에 올라타고 세계로 나가는 전략을 구축을 했습니다. 존 볼튼이 나중에 회고록에도 썼지만 트럼프는 남북한 문제를 문재인 정권 당시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를 아베와 모든 걸 상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베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사이가 나쁜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는 걸 바라지도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을 좋지 않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베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하고 아베가 사이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미일 협력하에 2019년에 우주군이 창설이 됩니다. 2027년이면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계획하에 지금 미국이 유인 우주선을 다시 달에 보내는데 아마도 지금까지는 달을 밟은 우주인이 미국 사람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 달을 밟은 우주인은 아마도 일본 사람이 될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아베 총리하고 사이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물 같은 미일 동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아베하고 다음에 트럼프하고의 관계는 80년대 거의 낙가소네하고 레이건의 그런 관계를 재현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관계가 트럼프하고 아베하고의 관계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가 만들어 오는 보물 같은 미일 동맹 관계를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딱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2020년 11월 당선 직후에 첫 통화에서 바이든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센카쿠에 대해서 미일 안보 조약의 보호 대상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바마 정부 때 그때 국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아닙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그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아서 버티다가 제 기억이 맞다면 2009년이나 2010년쯤에 정권을 잡고 나서 1, 2년쯤에야 할 수 없이 이 얘기를 해주고 센카쿠가 미일 안보 조약의 보호 대상이라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이걸 크게 받아들였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센카쿠는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신문인데 당시 이렇게 보도한 거를 제가 기사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만점이다. 100점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이든이 물론 바이든이 이거를 공짜로 한 건 아니지만은 일본은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하나 들은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 관계가 두 정상 관계가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제가 보기에는 미일 동맹하면 미국이 끌고 일본이 따라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일본이 끌고 나가는 측면도 100%는 아니겠지만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배후에서 조종해서 끌고 나가는 측면. 오늘 인도태평양 이게 화두인데 인도태평양 전략 누가 제안했습니까? 아베 신조가 2006년에 제안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를 향하라라는 책에서 무려 2006년에 이렇게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절망한 거는 그 책에 한국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아예 그 대상도 아닙니다. 일본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미국에게 이거 하자고 하고 그리고 미국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측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지금 쿼드라고 만들어진 단체도 사무국 역할을 어디서 합니까?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양국의 정상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정상이 앞장서서 하는 공공외교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거는 아베와 트럼프, 다음에 일본의 이런 총리를 중심으로 한 공공외교 전략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혜원 논설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플로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그렇죠. KF가 공공외교의 선두고 향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특정한 강대국들이 많은데 그분들 대상으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공공외교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저는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진호 교수입니다. 5년 동안 KF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외교 역량 지원 사업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화 대사님 말씀도 아주 잘 들었고 우리 이 교수님 말씀 우리가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 과정에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공공외교를 어떻게 하면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장벽을 느꼈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개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느슨하게 완화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배웠고 또 이 논설위원님은 제가
조선 TV도 보고 그래서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공공 외교는 정상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정상들보다는 뭐 지자체라든지 일반인들 심지어는 뭐 스포츠 선수 뭐 BTS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외국 대중인들의 마음을 잡는 것인데 우리가 정상들에 치중한다든지 아까 도널드 트럼프나 아베 같은 사람들의 어떤 친교 관계에 따라서 이제 한다는 것은 공공 외교에 있어서 좀 위험성을 내포할 거 아닌가라는 우리 이 선생님도 알다시피 저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하고 상당히 저는 끔찍하고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이제 두려움으로 갖고 있는데 질문은 아니고 이 선생님께서는 저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제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것은 양 집권 세력 간에 있어서의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를 왜곡한 것에 비한다면은 한국과 일본 국민들 간에 있어서의 민간 교류가 그 기반에 이제 깔려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보다는 민간 교류를 더욱더 곤고히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우리 이 선생님께 한번 여쭈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교류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민간 교류 정말 열심히 해서 1년에 한 뭐 10만 명씩 청소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제주 포럼 참가자들은 무조건 일본에 가서 또 그쪽 사람들과 교류하도록 하고 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아까도 이상하 대사님의 발표에서도 그게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벌써 싸이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이런 문화적으로 세계를 휩쓰는 인물들이 이미 나가서 활동하고 한 지 10년 되고 다음에 일본에 있을 때도 보면 기생충 영화 일본의 모든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내가 기생충 팬이고 내가 뭐뭐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딸이 블랙핑크 뭐뭐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작년에 G7 회의에 독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한국이 참석하는 것도 일본이 막았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는 저는 공공외교에서 그 나라 외국에 잘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다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또 미디어 커버리지가 가장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정상이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지금 윤 대통령은 그 조금 외국 사람을 만나면 또 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잘 뭐랄까 미디어에 커버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민간 교류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공외교에서 대통령이 본인이 제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는데 역시 공공외교에서도 제1호 영업사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혹시 플로어에서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은 혹시 그러면 김 교수님이나 이 대사님 아까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는지요? 네.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 공공외교라고 하면은 개념 자체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G2G, Government to Government의 외교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자라는 것이 공공외교였던 것 같고요. 공공외교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나라는 역시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냉전 당시에는 이제 G2P 형식을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government가 상대 국가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벌였던 외교 행위를 공공외교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 프로포겐다였다면은 탈냉전 시대에서는 분명히 이제 어떤 매력 공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매력 지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공공외교의 형태로 더 많이 진화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P2P를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예 나서지 말고 한국에서도 공공외교할 때 그런 슬로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 모두가
외교관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외교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뛰자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잘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좀 고스톱 용어를 빌리자면은 피 한 장 한 장 모은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런 P2P 공공 외교인 것 같고요. 근데 대통령이 분명히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행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공공을 대상으로 벌인 공공 외교를 많이 우리가 목격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대통령의 퍼포먼스 롱롱 타임 어고, 그거는 제가 지지난주에 미국을 갔더니 어떻게 지금 한국에서는 다뤄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미국 국민들이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잘 기억하는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광세장으로 나는 고스톱 게임인데, P2P는 한 장 한 장 모은다라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사님. 예, 감사합니다. 김진호 교수님 질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재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국빈 방미 때 하신 아메리칸 파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는 그게 정말 최고 형태의 퍼블릭 디플로머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진호 교수님 질문을 왜 제가 굉장히 반갑게 더 들었냐면은, 작년에 제가 체코, 헝가리, 비세그라드 두 나라를 공공외교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서 그 대학생들인데, 까를 대학교, 그 굉장히 수준 높은 대학교인데, 까를 대학교 학생이 한국은 공공외교 법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외교라는 게 by definition 자연스럽게 도구성으로 비춰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정부가 너무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나는 공공외교라는 거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건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 한국 같은 나라,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한류 인기가 최고조에 이렇게 올라섰을 때 한국 정부가 지금 우리가 상업적으로 BTS라든가 블랙핑크라든가 뉴진스라든가 이거 저희 정부가 밀어줘서 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해외에서 보이는 또는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한국 콘텐츠 진출, 진입 장벽 이런 거를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혜원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A picture speaks thousand words. 정상 차원에서 하는 그 그림 한 장이야말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혜원 그 논설위원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퀄리 중요한 것은 민간 차원에서 풀뿌리 이런 차원에서 팀 코리아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공외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하고 기업도 하고 있고 병원도 하고 있고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공공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도 태평양 지역 그 공공외교 전략에 대해서 오늘 발제를 세 분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또 KF 이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PR하는 사람으로서 인도 태평양 그 언어를 이제부터 우리 인도양 태평양 그렇게 부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도 태평양은 태평양 중심으로 항상 사고하게 돼 있잖아요. 오늘 발제를 보니까 인도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부각이 됐으니까 인도양 태평양 그렇게 앞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